마이너스 99.99%. 개당 10만 원을 넘던 암호화폐가 일주일 만에 1원이 됐습니다. 지난 5월 순식간에 수십조 원이 증발해버린 이른바 루나 폭락 사태입니다. 한때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 불리던 권도형, 아시아 포브스 30인에 이름을 올리고 암호화폐 시가총액 7위까지 성장시키며 한국 크립토 씬에서 유망주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을 이끌다가 루나코인 99.9%의 폭락 사태를 만들며 60조 원의 피해를 만든 폰지 사기의 주범이 되었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권도형이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를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 알아보며 두 번의 실수 없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권도형은 학창시절부터 천재로 불리며 미국의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과와 컴퓨터학과를 전공하였는데요. 권도형은 대학 졸업 이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거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듭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중 티켓몬스터와 티몬의 창업주로 유명한 신현성 의장을 만나는데요. 신현성 의장은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출신으로 티몬을 창업하여 벤처 성공 신화로 이름을 떨치던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티몬은 쿠팡과 위메프, 11번가 등 업계 경쟁에서 결제 비용 출혈로 골치를 썩고 있을 때인데요. 신현성 의장은 권도형을 만나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암호화폐를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시 시세가 급변하던 비트코인을 바로 결제에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신현성 의장과 권도형은 달러나 금과 같은 일정한 자산의 가치가 고정되어 가격이 변하지 않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을 생각해내고 실행에 옮기죠. 쉽게 말해 코인 한 개의 가격이 1달러에 고정이 되는 코인이라면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테라코인의 전신인 테라폼 랩스인데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팀은 한국에 커널랩스라는 지사를 두고 테라코인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테라팀의 처음 목표는 암호화폐 결제 앱 테라X에서 테라 토큰이 사용되는 암호화폐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결제 수수료를 줄이는 결제 생태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절감된 수수료를 돌려주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팀원으로 명성을 떨친 신현성 의장이 얼굴마담 역할을 해주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초기에 많은 투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테라 토큰 결제를 도입할 파트너사들은 티몬, 배달의 민족, 야놀자, 하나갤러리아 등 국내외에 이름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테라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1달러의 가치 유지를 어떻게 하였는가입니다. 권도형은 여기서 고안해낸 것이 테라코인의 1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루나코인입니다.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즉 안정적인 가치의 뜻을 지닌 이 시스템은 안정화 가치 유지를 위해 채택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달러나 원화 등 법정화폐를 담보하여 가치 유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코인의 발행량과 비례하여 법정화폐를 보유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담보형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코인을 담보로 하여 가치를 유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코인의 특성상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코인 시세의 60에서 70% 정도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담보형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유동성이 경색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는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말만 들어도 무담보, 현재까지 수많은 경제 위기와 금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가치 폭락의 주 원인인 무담보 개념인데요. 공교롭게도 테라팀이 채택한 시스템이 바로 이 세 번째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무담보 스테이블의 경우는 법정 화폐나 코인을 담보하지 않고 유통량을 조절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인데요. 즉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 발행량을 늘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코인을 소각하여 가격을 유지하는데요. 여기서 테라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바로 루나입니다. 테라 스테이션에서는 테라를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로 교환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루나는 테라의 가격 변동과 유동성을 완충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담보로 인한 프로토콜이 아니라 모두 신뢰, 즉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에 의해 이루어진 프로토콜이라는 것이죠. 말, 신뢰는 다른 말로 무담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무담보 스테이블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이 루나와 테라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프로토콜을 도입한 루나와 테라는 결과적으로 테라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루나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미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테라 코인을 도입할 것이라 발표했기 때문에 루나의 가격 상승은 당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테라와 루나는 ICO를 추진했고 그 결과는 흥행에 성공하고 수백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테라를 이용한 암호화폐 결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권도영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수수료 절감의 슬로건을 앞세우며 수많은 차이의 유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차이의 유저는 순식간에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루나와 테라의 상용화를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권도영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테라의 가치 보존을 위해 루나가 발행이 되는데, 만약에 루나를 대량으로 들고 있는 투자자가 대량 매도를 해버린다면 마찬가지로 테라의 가치도 훼손이 될 것이고 이 시스템은 붕괴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결국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를 막기 위해서 권도영은 스테이킹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무담보의 시스템으로 스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누구든 루나의 시세가 오르면 팔고 싶을 수 있잖아요. 루나와 테라의 보유자가 네트워크 운영 및 보안 강화의 명분으로 입출금과 대량 매도를 막기 위해서 이 스테이킹을 도입하고요. 스테이킹에 들어간 루나는 팔 수가 없게 되는데 투자자들에게는 락업을 하는 대신에 이 테라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권도영은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걷는데요. 바로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 이자율을 10%로 높여버린 것입니다. 즉 보유자가 스테이킹, 락업만 해도 10%의 이자를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를 통해 테라의 규모는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단위에 가까워졌고 차이 역시 급성장하며 권도영의 어깨에는 날개가 달린 듯 보였는데요. 승승장구를 하던 루나는 흥행을 이어가던 와중에 어쩌면 루나 폭락 사태의 시작일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신현성 의장과 권도영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권도영은 신현성 의장을 잘랐다고 하는데 저희 시선에서는 신현성 의장을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둘은 사업의 방향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요. 신현성 의장은 최초의 목표였던 핀테크 기업으로의 성장을 원했고, 권도영은 단기간 내에 조 단위 이상의 성장을 맛본 덕분인지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의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인데요. 권도영은 본인 SNS를 통해 신현성 의장을 공개 비판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언행을 조심하기만 했어도 신현성 의장이 테라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속된 말로 권도영은 당시 루나의 뽕맛에 취해 지랄이 공중제비를 돌고 있었습니다. 신현성 의장이 공식적으로 테라 프로젝트에서 사임하며 독재적인 권력을 쥐게 된 권도영. 그때부터 거의 인사불성 경영을 일삼기 시작하는데요. 회사의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코인 회사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즐겁고 재밌다면서 오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이로 인해 회사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떠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랬음에도 기세가 죽지 않는 권도영은 여기서 루나 테라 폭락 사태의 뇌관인 앵커 프로토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앵커 프로토콜이 바로 루나와 테라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인데요. 앵커 프로토콜은 쉽게 말해 테라 블록체인 내의 은행 역할을 하는데요. 테라의 스테이블인 UST를 예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내어 이자 지급을 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만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스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권도영은 빠른 시장 선점과 더 큰 자금 유치를 위해서 일반적인 이자인 3에서 5% 정도가 아니라 앵커 프로토콜은 19%라는 엄청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은행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아야 예금을 한 사람에게 담보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10만 원을 친구 동수에게 빌려서 친구 명식이에게 꿔준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단돈 5천 원이라도 남겨야 이 일을 계속 해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친구 동수에게 10만 원을 예치하라고 하면서 한 달 뒤에 10만 2천 원으로 돌려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동수에게 빌린 10만 원을 명식이에게 빌려줄 때는 너 한 달 뒤에 갚을 때 10만 7천 원으로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 달 뒤에 명식이에게 10만 7천 원으로 받아서 동수에게 10만 2천 원으로 돌려줘야 내가 5천 원이 남는 건데요.
지금 이 앵커 프로토콜에서는 동수에게 1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10만 7천 원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빌렸는데 명식이에게는 한 달 뒤에 10만 2천 원으로 갚아도 된다고 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5천 원이라는 손실이 나한테 발생하게 되는데요. 앵커 프로토콜은 예금 이자가 19.5%이지만 대출 이자는 오히려 18%인 거꾸로 가는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이는 권도영이 디파이 스테이킹 물량을 폭발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법으로 보이는데요. 권도영이 착안한 시스템은 결국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폭탄이 되는 욕망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버린 것인데요. 이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단계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라는 것이죠. 이는 앵커 프로토콜 내부 직원들도 이 시스템은 유지가 불가하다고 했지만 돈에 눈이 돌아간 권도영은 이미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자율 20%에 달하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냥 들고만 있어도 20%씩 주는 투자 상품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싼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을 깨서 전 재산을 이곳에 투자하기도 하면서 순식간에 150억 달러, 즉 우리 돈 20조 원의 자금이 예치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져버릴 시한폭탄의 규모가 20조 원을 넘겨버린 것이죠. 이러한 자본시장의 괴물이 되어버린 권도영에게 전 세계 많은 경제학자와 금융 전문가들이 앵커 프로토콜 시스템을 비판하자 권도영은 마치 중2병을 앓고 있는 말갈량이 마냥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한 경제학자가 테라 프로토콜의 시스템을 비판하자 권도영은 가난한 사람과 토론하지 않을 것이며 거지적선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전문가는 300만 달러 규모의 테라 루나의 이자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자 권도영은 패드립을 치면서 아주 인사불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를 하던 권도영은 아까 동수와 명식이를 사례로 말씀드린 전체 시스템의 오류를 깨닫고 앵커 프로토콜 시스템의 한계를 느꼈는데요. 결국 권도영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앵커 프로토콜의 이자 비율을 낮춘다. 두 번째, 테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T가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든다. 사실 일반적이라면 첫 번째 아닌 앵커 프로토콜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권도영은 이미 악마가 되어 있었고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인 이 두 번째 안, UST가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폭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안의 결과물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간의 통화 스왑인데요. 이때 권도영은 테라 UST 통화 스왑 풀을 만들기 위해 테라 재단 소유의 UST 3,300억 원을 출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스테이킹 풀의 UST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의 테라의 교환 비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1대1 비율로 유지되던 페그가 가치 괴리가 발생되면서 언패깅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욕망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던 권도영이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언패깅이 발생된 지 정확히 13분 만에 월가와 뉴욕 자본 투자자, 즉 금융시장의 마피아들이 피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평소 권도영을 탐탁치 않게 보던 월가의 포식자 헤지펀드 세력들은 루나를 공격하고 싶어도 테라 재단이 얼만큼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얼만큼의 대비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로 조져버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권도영은 통화 스왑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기 위해서 테라 재단의 자본금을 공개하고 오히려 본인을 비판하던 경제학자와 금융 전문가들에게 중2병 말기 환자처럼 대처하며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과 자금력을 모두 공개한 것인데요. 이는 본인의 미천을 다 드러내면서 헤지펀드사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게 된 셈입니다. 미국 월가의 포식자인 헤지펀드들은 으르렁거리며 얼만큼의 힘을 쓰면 루나를 폭락시킬 수 있을까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때 앵커 프로토콜의 교환 비율이 깨지고 루나의 언패깅을 목격한 것이죠. 육지에서는 호랑이와 사자, 바다에서는 상어죠. 모두 공통된 것은 먹잇감이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 피냄새를 맡고 즉각 공격에 나섭니다. 바로 루나의 언패깅과 권도영의 재산이 공개된 지금이 루나 공매도를 통해 작사를 내버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자본시장의 포식자 헤지펀드들은 첫 번째로 FTX 거래소에 모여서 테라 클래식 기반인 스테이블 코인 USTC를 숏 포지션을 잡아서 공매도를 갈겨버리고 루나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한 뒤 다시 USTC로 대출을 받고 시장에 전부 매도를 시작합니다. USTC와 USDT는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공매도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1조 원 넘게 던져버리면 시장 전체적으로 숏이 일어나게 되면서 USTC를 USDT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USTC는 숏이 많아지면서 그 비율은 자꾸 증가하고 USDT는 그 비율이 축소되기 때문에 결국 디패깅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 월가의 헤지 펀드들은 이쯤에서 권도영에게 경고 메시지 정도로만 던지고 말았다면 이 정도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도영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온 동네방네 패드립과 막말을 일삼으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약이 오를 대로 잔뜩 오른 이 포식자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죠. 발생된 디패깅으로 인해 숏 포지션의 사이즈에는 불이 붙기 시작했고 끊임없는 매도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테라 USDC는 1달러 패깅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유지 알고리즘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소생 불가가 돼버린 거죠. 테라 USDC 패깅이 20%가 빠지면서 루나 가격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재무부 제닛 옐런 장관이 청문회에서 테라 USDC 디패깅 현상을 두고 공개 비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루나와 테라는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99.9%라는 말도 안 되는 폭락 사태를 맞이한 것인데요. 오로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권도영 루나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에서 신뢰가 깨지자 모든 참여자는 공매도 숏을 방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량을 매각시켜버린 것이죠. 1달러는 1USD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언패깅은 0.0001달러까지 폭락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루나 테라도 폭락하며 일주일 만에 6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말 그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폭락 사태가 터진 일주일 후 권도영은 커뮤니티에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이 마음 아프다는 말을 남긴 채 종적을 감춰버렸는데요. 루나에 투자했던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들도 파산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FTX 거래소까지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도영은 남아있던 1000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도피 자금을 만들고 전 세계 곳곳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서 체포되었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도 흥미로운 것은 미국과 한국의 법무부에서는 서로 각 나라로 불러서 재판을 하려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국가의 사기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도영의 송환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겪은 지 벌써 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스테이블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적합하며 상식적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로지 공격적인 마케팅과 자금 조달에만 목적을 둔 신뢰 기반, 즉 무담보 형태의 프로토콜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옆집 동수나 명식이가 돈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실 게 아니라 모든 투자처에는 왜, 어떻게 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며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사례로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 텐데요. 바로 서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입니다. 먼저 서클에 투자한 투자사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1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있고요. 블랙록이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투자를 시작으로 피델리티도 마찬가지 4억 달러, 5천억을 투자하였고요. 골드만삭스, 제너럴 캐털리스트, 마샬 웨이스와 같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의 거물들이 투자를 한 덕분인지 홍콩을 기반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인 USDT 테더를 바짝 추격하고 있죠. 미국 정부는 사실 홍콩을 기반으로 발행된 테더를 싫어하다 보니 서클의 USDC를 밀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서클의 USDC 준비금은 100% 미국 국고채와 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빚더미를 서클이 받아서 소화를 해주는 셈이 되는 건데요. 이만큼 더 안전한 스테이블 알고리즘이 있을까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USDC의 시총이 커질수록 미국은 이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달러 돈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테더에서 서클의 USDC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USDC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행량이 많아져야 하며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준비금은 미국 채권을 더 많이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단기채, 장기채 구분 없이 채권 상황이 좋지 못하죠. 수요는 계속 감소 중이며 국채금리는 계속 높아져만 가는 상황인데요. 이는 지금껏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왔던 미국 연준의 포지션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고요.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 달러 돈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머지않아 시작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미국 채권을 더 매입할 수 있고 서클 USDC의 성장은 테더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랬든 저랬든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전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클이 USDC를 발행하는 네트워크, 즉 USDC에서 활용하고 기반으로 삼는 암호화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클이 USDC 발행을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우리나라 국내 업비트, 빗썸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총 13개의 코인이 있고 그 중에서도 5개의 코인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클에서 발행한 USDC에 올라온 체인이라는 점만으로도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고요. 조만간 진행될 금리 인하에 따라 서클은 USDC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게 분명한데 해당 코인들은 분명 이에 따라 급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5개의 코인은 잠재력이 높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최근 부각받고 있는 자산 토큰화 RWA 시장과도 큰 연관이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해두신다면 분명히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저희 채널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공개하려 합니다. 영상 댓글창이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 개인 전화번호인 010-2472-0429 번호가 있을 겁니다.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신 후에 해당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2글자 고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누구든 무료로 공개해드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코인 무료 소통방을 운영 중인데요. 무료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연락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전말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주범인 권도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알고리즘과 시스템상의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폭하는 행위라는 것을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적인 사례인 서클 USDC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도영의 루나와 서클의 USDC를 비교해 보시면 내가 앞으로 다가올 코인 불장을 대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히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마치면서 루나 코인의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보며 마무리할 텐데요. 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생활비 정도 빼고 이제 나머지 돈들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던 겁니다.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0.1원이 되면서 루나를 샀던 거는 결국 한 1억 6천에서 한 8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하면은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괜찮겠다 해가지고 어리석다 멍청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이에 대해서 미안하더라고요.